어떤 집안 보니까 오셔서 따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요. 아버지와 같이 오셔서 내가 이제 물었죠.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데 며느님도 주실랍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세금에 도움이 되면 주기는 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을 말씀 안 하셔. 따님한테 물었어. 아버지의 속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 같아요? 그랬더니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며느리하고 사이는 주기 싫을 거예요. 내 새끼들 힘이 약화된다고. 여러분의 이 유산이 자녀들한테 선물이 돼야지 재앙은 불씨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다솔 세무TV 구독자 3만 분 달성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 행사 오프닝을 책임지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김정도 본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지난 3월 구독자 1만 분 달성 이벤트의 두 번째인데요. 지난 3월 행사 시 독자 3만 분 달성 시 좀 더 많은 고객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고객님들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무려 54%의 고객님들이 상속증여 절세를 주제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죽음과 하나는 세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아니라 줄여야죠. 그래서 납세는 의무이나 절세는 권리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 상속증여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해당 분야 대한민국 자타공인 최대 권위자이신 안순남 대표 세무사님을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텍스셀럽 안순남 세무사님의 강의를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어느 날 일어났더니 되게 유명이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있는데 누가 툭툭 쳐요. 안순남 세무사님이시죠? 저를 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유튜브에 강의할 때 모습하고 똑같네. 다르겠어요? 제가 변장을 찍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알아보신 데다가 지난번에 부산 가서 강의 올라오는데 수서역에서 마침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젊으신 아가씨가 저를 이렇게 찍다 보니 맞네 안순남 세무사님 맞네 하고 나를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알아보는 거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디 가서 내 마음대로 웃지도 못하고 걷는 자세도 똑바로 해야 되고요. 보통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수가 3만만 딱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늘어난 김에 한 10만 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려주실 거예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 사는 맛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후배들은 그래요. 선배님 나이에 왜 아직도 생방송을 하고 유튜브를 찍고 책을 쓰고 왜 강의하고 상담회를 직접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105살 잡수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 지금도 강의하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강의하시는 거 돈 벌러 다니시겠어요? 105살까지 사시면서 얻었던 그 지혜를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 맛을 105살 되기 전에 강의를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제 나이에 생방송하고 강의하고 유튜브 찍고 이런 재미를 내 나이에 직접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골프 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저는 안 부럽거든요. 왜?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세무사님들이 모두 다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만물박사 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소득세 관련 쪽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부가, 소득, 법인 쪽은 잘 몰라요. 저는. 제가 아는 분야는 양도, 상속, 증여 좀 알아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우리 같이 이렇게 임원들하고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 나이 먹도록 무식한지 모르겠다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양도, 상속, 증여세는 날짜까지 다 외워요. 제가. 우리 장모딸 생일 내가 우리 부부 결혼 날짜는 잊어버렸는데 세법의 날짜 조항까지 다 기억을 하고 날짜를 하는데 다른 건 몰라요. 그림에 대한 조회도 없죠. 노래에 대한 조회도 없죠. 다른 무슨 주식 같은 거 투자도 안 해봤죠. 부동산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이거 아는 것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는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삶에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모님들이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바람에 오늘 제가 더 힘을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합니다.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기본 생각은 조금 우리 전문가들 좀 더 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각 분야에 전문 고수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건설과 관련된 새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고 그렇게 시행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된 거는 또 그것만 전문하는 세무사님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를 찾아서 가시면 일단 업무는 반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되어 있는 세무사들이 있다는 걸 저는 좀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한 거고, 우리 세무 분야에서도 그런 분야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 케이스에 맞는 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상속증여 시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을 좀 모아놨는데 우리 상속증여세법 지금 정부에서 개정안 나왔잖아요. 이 개정안이 지금 통과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20몇 년 동안 안 바뀐 이 세법은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자꾸 그거를 부자감사라고 했었고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론을 막 그렇게 조장을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 가지고 이거 법을 막 만들고 있잖아요. 논리에 절대 안 맞습니다. 이거는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최고 세율도 50% 이것도 더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거기다가 이중과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중과세예요. 내가 지금 10억을 벌어서 종합소득세 5억을 내고 5억이 남았잖아요. 세금을 이미 내고 남은 5억의 상속세가 또 50%가 매겨지면 결국은 75%를 국가에서 가져간다지 않습니까? 독일 헌법에는 50%가 넘는 세금은 모두 무효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75%까지 세금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세제가 너무 가혹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12월 달에 확정은 되겠지만 우리가 상속세가 어떻게 바뀌냐는 것은 우리한테는 사실은 논의입니다. 근데 또 어떤 양반들 이런 얘기를 해요. 서글픈 얘기지만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원래 생명 연장하는 그런 치료를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자식이 5남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신 거다고 내년 돌아가신 거다고 세금 차이만 10억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올해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효자라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고통받고 있는데 내년까지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소급 적용해주는 방법을 찾아달라는데 법에서 그렇게 말만 해놓고 이제 자식들은 갈등 느끼잖아요. 다른 자식은 아버지 고통스러운데 그냥 놔드리자고, 어떤 자식은 야 10억이 누구 애 이름이냐고 그랬었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려야 산다고요? 정말 세금이 이래서 되겠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냥 세금이 아니에요. 감정이 있는 세금입니다. 감정이 있는 세금이에요. 가치가 있는 세금이에요. 그냥 돈으로 환산하시면 안 됩니다. 증여세는 그냥 증여세 세금이 아니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는 비용이에요. 기본적인 철학을 이렇게 갖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걸 세금으로 보시면 안 돼요. 돈을 지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 내가 지금 이걸 조율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큰애하고 둘째하고 생각들이 다 달라가지고 완벽하게 못 맞출 것 같다. 나 모르겠다. 나 죽고 난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신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신 거예요. 가족들하고 갖고 있는 안에 있는 생각들을 다 털어내가지고 같이 합의를 보시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우리 애들이 무슨 상처를 갖고 있었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봐 주셔야 돼요. 보세요. 큰딸이 4남매가 있는데 셋째, 넷째들을, 큰딸이 셋째, 넷째한테 엄마 아빠가 더 주는 것은 용납이 되는데 둘째 딸한테 더 주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왔을 때 상담을 하는 과정에 큰딸이 딱 반대를 하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밑에 동생한테 그렇게 반대를 하세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를 못 했대요. 둘째 딸이 더 똑똑했나 봐요. 더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한 몸에 사랑받던 자기 사랑이 둘째 동생한테 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지금 둘째 딸 중에 순구하시는 분이 계시네 벌써. 큰 딸 중에. 둘째 딸이 되게 미웠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사랑 다 뺏겼으니까. 근데 막바지 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까지 얘한테 더 준다는 거예요.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지금 벌써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 큰 딸이요. 안 된다니까. 이게 세금이라고, 이게 상속세라고, 증여세라고요. 안 된다니까, 그거는. 이 감정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이거 해결되는 것이지, 그걸 재산 나눠갖고 그냥 줘봐요. 똑같이 줬다고 해봐. 안 된다고, 이거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감정이 있는 세금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 돈 벌었는데 아버지 거다? 그거는 아버지의 독선이세요. 그걸 뒷바라지는 어머님이 계시고, 그때 가정에서 엄마한테 행복을 줬던 자녀가 없었다면 아버지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그럼 아버지 혼자 벌었다고요? 같이 본 거잖아요. 공동재산이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번 이유가 뭡니까? 우리 새끼들 조금 더 고생 덜 하려고 돈 벌었잖아요. 근데 돈 벌어놓고 그 다음에 싸우게 만들고 불안 만들고 갈등 만들고 그러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보다 더 중요한 거 가족과 화목하고 자녀 간의 우애다. 형제 간의 우애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세금의 메커니즘을 서로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절세풀이를 짤 수가 있어서 이거를 했습니다. 상의를 벗겠습니다. 자, 보시면 과세 체계를 한번 볼까요? 과세 체계.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해요? 인별과세다. 인별. 그리고 비과세라는 게 있고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별로 과세하는데 동일 연도만 통산한다. 여기서 나오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상식적으로 한번 볼까요? 똑같은 부동산을 치고 오래 갖고 있는 것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올까요? 보유기간이 짧은 것이 세금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안순함의 구독자들 아니에요? 이거 기본부터 다시 해놔야 되겠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집안이 있어.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했더니 이게 내 말이 안 맞구나 이렇게 좀 느껴야 되는데 계속 짧은 것이 세금부터 나온다고 그러잖아. 이제 저런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 그래요. 뼈대가 있어서 좋기는 좋아. 세금이라는 것은 어때요? 양도세는 소득이 많아야 세금이 많겠어요? 소득이 작아야 세금이 많겠어요? 그건 쉽죠? 대답하기가. 지금 양도가격은 똑같아요. 취득가격이 낮으면 소득이 많아지겠죠? 취득가격이 높으면 양도차익이 적겠죠?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산 것이 취득가격이 높아요? 옛날에 산 것이 취득가격이 높아요? 옛날에 산 것이 취득가격이 높다고요? 차익이 많다. 그거는 차익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산 것이 취득가가 낮아서 차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최근에 산 사람은 차익이 적어서 양도세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 자, 주택에서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10억 미만인데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택에서 세금이 더 적게 나오겠어요? 그냥 안 산 집에서 세금이 더 좀 많이 나오겠어요? 지금 뭔 근거는 없어.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20년 동안 사는 사람하고 안 산 사람하고 세금 차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럴 것 같죠? 예, 12억 이하짜리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사나 안 사나 아무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봐. 지금 여러분들은 내 유튜브를 그렇게 열심히 영청했다는데도 아주 기본적인 소양에서부터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 좀 들어가지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면 정확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래서 세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난해한데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자 보세요. 양도가액이 요만큼이면 취득가를 요만큼 빼주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어쩐다고요? 여기에 비과세 될 수도 있고요. 중과세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세율이 어떻게 돼요? 6%에서 45% 나올 수도 있고요. 70%짜리 될 수도 있고, 60%짜리, 50%짜리 될 수도 있고, 40%짜리 될 수도 있고, 플러스 20% 될 수도 있고, 플러스 30%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0%도 될 수도 있어요. 요게 양도소득세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서 관측 하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자, 여기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파는 금액은, 자, 여기서 파나. 요만큼에 파는 금액은, 취득가는 요놈이고, 양도가액은 요만큼이니까 양도 차익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양도하는 것하고, 양도소득세는 엄청나게 차이가 생겨버려요. 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부동산인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는 순간, 입주권으로 바뀌어. 권리로 바뀌어. 그럼 뭐라고요? 요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요? 부동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데 권리는 안 돼버려. 세금에 수억 차이가 나버려. 여러분들은 그냥 팔아본다니까. 확인도 않고 팔아. 미쳐본다니까. 자, 미쳐버려. 근데 여기서 딱 보세요. 근데 자, 여기서 또 준공이 떨어졌어. 준공이 떨어졌으면 그때 준공 떨어지는 순간부터 부동산은 다시 바뀌어. 입주 전에 파는 것하고 입주 후에 파는 것하고 세금이 수억 차이. 왜? 입주 전에 팔면 권리를 파는 거고 입주를 하고 팔면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변환이 되고 있단 말이죠. 바뀌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세제가 달라져. 자, 상속증여세는 대신 아주 간단해. 요게 상속가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요만큼 하는데 여기서 내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상속가액이 30억짜리다. 그러면 평가액이 30억. 세율도 딱 한 가지야. 10억 미만은 얼마? 최고대 30억 이하는 얼마? 세율도 딱 한 가지라니까. 딱 평가 문제만 남아있어.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한 세액 계산이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총액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여한 금액 전체, 상속에 대한 전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는 우리 세법상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에다가 세금을 매깁니다. 유산세책이라고 해요. 그 대신 증여세는 나눠준 거, 각각 나눠준 세금 요 금액에다가 매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100억이 남겨졌는데 여기에 25억씩 이렇게 남겨줬다면 아버지가 남긴 세금을 매길 때는 100억에 대해서 매기는데 세율을 적용해. 그리고 어떻게 돼? 50%가 적용되죠. 그런데 받은 걸 기준,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라고 해서 받은 걸 기준으로 매긴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엄마는 요만큼 갖고 아버지는 요만큼 갖고 있어.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갖고 있으면 죽을 때 순서를 잘 지켜야 돼. 그가 아버지요. 그가 어머니고. 누가 먼저 돌아가셔야 될까? 아버지가 먼저 죽는 걸로 우리는 동의를 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죽어줘야 돼. 바뀌어버리면 왜 문제가 생겨요? 배우자 공제가 안 돼버려요. 배우자 공제가 안 돼버려요. 어떤 분은 또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세무사님 별일들 다 걱정을 해. 장가 한 번 더 가면 된대. 아이고 장가 한 번 더 가보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새로 만난 사모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시집을 왔을까? 눈 다 보이죠? 우리 속 보이죠? 자기만 몰라. 배우자 공제 더 받으려고 재혼한다는 거예요. 지금 환장하게. 집안 다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야지 배우자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상속세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분명히 내가 죽기는 죽어. 죽잖아요. 언제까지 죽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미쳐본다니까. 죽는 날짜를 정확히 알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모두 맞추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잖아.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은 어떻게 해? 죽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이상, 2년 이내에 5억 이상을 돈을 뺐으면 그거 사용처를 입증하라 이거거든. 그죠? 보세요. 여기서 내가 죽었어. 여기서 죽을 때하고 여기서 죽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내가 증여를 요때 해놨어. 증여를 여기서 해놨는데 하고 증여하고 나서 3년 안에 돌아가셔 버리면 요 증여한 것이 합산돼 버려. 여기 증여한 것은 사위한테 써, 사위. 근데 사위는 5년만 지나가면 되는데 요렇게 이때는 7년 만에 돌아가셨어. 7년 만에 돌아가시면 사위 거는 합산이 안 돼. 여기서는 합산되고 3년 만에 합산돼 버리죠. 증여를 일단 했다. 그러면 자녀 거를 여기서 했어. 자녀를 여기서 해놨는데 6년 만에 돌아가시네. 자녀는 6년 전에 자녀를 해놨는데 여기서 6년 만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녀는 10년 이상 사셔야 되잖아. 여기서 돌아가시니까 앞에 준 것이 도라미 앞에 탑을 돼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13년이 됐으면 이것도 없어지죠. 내가 여기서 죽을 거라고 확실히 쓰면, 그렇죠? 이때 주면 되잖아. 근데 나 준 다음에 13년 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가. 안 돌아가셔? 안 돌아가시면 또 좋지. 7년만 살았어도 어떻게 돼? 사위권은 빠지잖아. 사위권은. 그죠? 죽는 것을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묘하게 만들어놨다니까. 왜 그걸 예측 가능하게 너 95세까지만 살아. 이랬으면 딱 정확해. 안 된다니까. 자,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근데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러니 우리가 플랜을 짤 수가 없잖아. 짤 수가 없어서 바로 뭐라고? 사전 증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사전 증여는 어떻게? 내가 증여 시기를 다 선택할 수가 있죠.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10년 단위로 합산이 되니까, 자, 10년 단위로 합산됐어요.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뜻은 10년 동안 증여한 것을 전부 합해서 공제가 이루어지고 세율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다시 리셋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50대다 그러면 나는 증여를 4번 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면 돼. 60대다 그러면 3번, 70대다 그러면 2번밖에 안 남았어. 80대다 그러면 한 번 하시고 한 번은 상속을 가야 돼.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10년 단위로 끊어서 계획을 세워라. 이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주셔야만이 절세풀을 짤 수가 있어요. 상속세는 딴 거 없습니다.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재산 갖고 있는 상속재산을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점점 갈수록 시간 갈수록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 버려. 근데 여기서 증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증여하고 상속이 됐다면 자, 여기서 증여를 했더라면 요 금액으로 증여가 끝났을 텐데 여기까지 오버르니까 상속재산가액이 3배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아까 얘기가 여기서 증여를 했는데 증여하고 난 다음에 6년 만에 7년 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재산에 합산이 됐다 하더라도 이때 합산될 때는 이때 증여한 금액이 합산되는 거예요. 즉 요게 10억으로 평가됐는데 돌아가실 때는 17억으로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17억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에 평가돼? 10억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한 것은 합산이 다시 된다 하더라도 실익은 있다. 실익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임대로 나온 것은 수증자가 다 취하는 거니까 그런 절세풀을 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속과 증여세를 비교해보면 세율은 똑같아요. 세율은 똑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속은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다. 시기를 모른다. 증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 10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100번도 할 수 있다. 대신 세금 차이는 아까 어떤다고? 상속세는 남긴 재산, 유산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반해서 증여세는 수증받은 재산에다 세금을 부과하니까 분산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증여를 나눠서 증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사남매다. 그러면 부동산을 똑같은 것을 4개를 사놨어야 돼. 그렇죠?
근데 하나는 온밸리, 하나는 압구정 현대, 하나는 또 우리가 저기 개포 1단지가 뭘로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도 못 찾겠어. 못 외우겠어. 그렇게 어렵게 만든 이유가 뭐라요? 뭐 때문에 그런데요? 시어머니 못 찾아가 했는데 이제 동서 데리고 오니까 동서들도 헷갈리니까 이제 더 쉬운 걸로 바뀌었네, 요즘에는 추세가. 동서가 못 찾아, 동서가. 시어머니만 못 찾아온 게 아니야. 그래서 아파트 이름 다 저는 외우지도 못하지만 뭐 현대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파트만 4채만 딱 사놨어도 괜찮아. 그죠? 근데 이제 뭐, 예, 용산 3구역짜리만 샀어도 괜찮은데, 예, 어디 이상한 데 사놔가지고 그거는 가격이 하나도 안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균형이 안 맞잖아요. 얼마 전에 오신 분이,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는데 막내딸내가 시집을 잘 갔대요. 재산이 몇천억대 재산으로 시집을 갔고 두 자녀들은 그냥 평범한 대로 시집을 갔나 해봐요. 큰딸은 그러나마 의사한테 시집 가서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주상복합 건물 2개를 아들, 딸을 줬나 봐. 막내딸은 당연히 여유가 있으니까 안 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엄마, 언니도 주고 오빠도 줬는데 우리는 왜 하나도 안 줘? 나 신랑한테 체면이 안 쓴다고 그래. 체면이 안 쓴 일이에요? 갖고 있어도 남자가 이상한가 봐. 처갓집에서 뭘 좀 갖고 오기로 말았나 봐요. 너희 집에 하나도 안 주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우리 사이 그런 사이 같으면 나는 내가 진짜 혼내주고 싶을 것 같은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처갓집 재산에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으신 분 계세요 혹시? 있어요? 제가 보니까 노인네들이 보상을 한 120억 받았잖아요. 공익사업 수용으로. 보상을 받아놓으면 변화가 와요. 사위가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해 장인한테. 건강하시냐고. 예, 예, 잘 잡수시냐고. 잠도 잘 주무시냐고. 그래갖고 이 양반이 나한테 와고시하고 화수는 나 우리 사위 때문에 셋째 사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침마다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을 때 느낌이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전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보상 금액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 싶고 그러면 예, 자식들이 전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평상시에 잘하시고 그때는 전화 딱 끊어. 그러시고 알아서 처분하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상속योग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이 참고로 이제 절세 플랜을 짠다고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짜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냐면 저평가되는 자산만 모아놓으셨어요. 저평가되는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다가구 주택, 재개발 재건축인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구분상가, 전망 있는 땅, 그 다음에 개발 예정지인 임야 이런 것은 시가 대비 30% 40%밖에 안 잡혀 있어. 그리고 어떤다? 그러면 재산이 한 200억 된다고 해도 요거는 7, 80억밖에 안 돼요. 그 양반들은. 근데 어떤 양반들은 아파트, 매매사례가 다 노출되는 거. 주식, 단독주택 팔아가지고 은행에다 예금을 해놓으시네 또 환장하게.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셔. 그런 분들은 200억 정도 되면 200억으로 다 재산이 평가돼 버리잖아요. 상속세만 3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월세 받는 거를 전세로 바꿔놔야 되는데 전세를 월세로 거꾸로 바꿔놨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 세금에? 전세로 바꿔놓는 게 좋아요? 월세로 바꿔놓는 게 좋아요? 월세로 바꿔보자고? 월세 바꾸면 채무가 없어지잖아. 전세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다 월세로 바꿔놓으신다니까. 채무를 다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이 대비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상속 개시 당시 평가 자산이 저평가된 자산을 바꿔놓으시는 거고 물론 투자해서 수익같이 실현되는 것은 세금 더 내더라도 더 낫죠. 같은 값이면 그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속 가지고는 절세표를 짤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사전증여에서 있다. 사전증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오늘 핵심이라서 교재를 한번 잠깐 봐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육하원 측에서 뭐라고 그랬어? 거기 첫 번째가 후 누가 주니까 누가 줘요? 주는 거는 자식이 부모님은 줄 수는 없잖아. 그죠? 누가 줄 것인가는 증여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수증자와 증여자가 동일할 때만 합산시키는 거예요. 동일할 때만. 달라지면 합산 안 시킨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죠. 대신 부부는 동일인이에요. 엄마 아빠는 동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주면 장남한테 요거는 동일인으로 본다. 아버지가 장남한테 주고 아버지가 차남한테 주면 이건 동일은 아니죠.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할 때만 합산시키는 거예요. 자, 장인과 장모는 부부는 부부지만 동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 주고 장모가 주는 것은 각각 다른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주는 거고 사위한테는 누가 줘? 장인과 장모가 주면 요거는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부동산을 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면 할아버지가 또 주면 합산이 돼버려요. 세금 내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거예요. 그럼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인이 계속 주면 10년 안 할 건 다 합산돼 버린다. 그 다음에 공제를 기본적인 건데 또 자꾸 질문하시는 분 있어. 아버지가 줄 때 5천만 원 공제 받았으면 할아버지가 줄 때는 공제를 못 받는 거죠. 10년 동안에 공제 받는 것이 5천만 원이니까 한 번 받아버리면 못 받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또 직계 좀비속간에 주는 거 누가 또 주더라도 한 번밖에 못 받는다, 처음에. 그 다음에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6억까지 받는 거는 한 번밖에 못 받는 거다, 10년 만에. 10년 동안에 6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2억 받는 데는 언제 기간이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유튜브로 안 봤네, 지난번 거. 지난번도 질문하니까 그때는 똑같이 틀리더만. 몇 년 걸려요? 11년까지 또 기다려. 10년마다 6억을 준다고 그랬잖아. 10년 하루. 안 줘봤으니까 잘 모르죠. 안 줘봤으니까 잘 몰라. 어쨌든 간에 10년 단위로 준다는 게 중요하고, 예. 누가 줄 것인가는 지금 말씀드린 동일이 주면 합산된다. 언제 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언제 주라고요? 무조건 빨리. 무조건 빨리. 예. 계속 기다리다가 죽기 직전에 주면 큰일이에요. 그렇죠? 예. 무조건 빨리 줘야 됩니다. 재벌은 태어나기 전부터 뭘 줄 것인지 다 계산하고 줘요. 이재용 지금 회장님 되셨죠? 이재용 그때 당시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재산이 얼마였었어요? 그때도 이미 15조가 있었어요. 15조가. 세금 전부 내는 세금은 한 400억, 600억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주면서 절세표를 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여가 늦어지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되고, 그 다음에 증여 후 발생하는 소득들이 증여자한테 귀속될 거를 수증자한테 귀속시키기 위해서 빨리 주라는 겁니다. 빨리. 그리고 세법이 점점 더 강화돼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세제가 뭐 공제액 조정하고 세율 조정하고 이것도 중요할지 몰라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행 있는 세법 중에서 절세 플랜을 짤 수 있는 플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차단을 다 시킬 뿐만 아니라 옛날 같으면 상속세, 증여세 매길 때의 재산평가를 다 기준시가로 평가를 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꼬마 빌딩들이라고 해서 감정평가에 불죠. 그럼 감정평가하면 2배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과표가 2배 올라갔다는 것은 세금이 4배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늦어지면은 세제가 점점 강화되고 상속증여세를 더 세금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누구한테 줄 것이냐가 중요해요. 누구한테 줄 것이냐가. 가족 중에서 자, 배우자한테 주는 방법, 자녀들한테 주는 방법, 자녀의 배우자한테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손자녀한테 주는 방법. 뭐 이제 멀리를 못 가죠. 이 정도잖아요. 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증여를 한 다음에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상속이 개시됐을 때 합산 기간이 달라요. 합산 기간이 달라요. 상속인들은 10년 동안 합산하고 10년 거를, 상속인 이외자는 5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연세가 60일 때 70일 때 건강할 때는 안 따져도 돼. 92세야. 92세가 아버지가 잘 살아야 3년에서 7년 사이죠. 10년은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줘야 돼? 여기다 줘봐야 여기는 다 10년짜리, 10년. 10년짜리 하니까 여기는 5년짜리예요. 그럼 누구한테 줘야 돼? 며느리, 사위, 손자녀한테 줘야 돼. 70세 때는 다 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게 언제 주냐에 따라서 내가 기대 수명이 얼마 남았냐를 갖고 따지셔야 돼. 그래서 여유 있게 주시라는 거예요. 많이 주려면. 또 한 가지는 증여를 받고 증여를 해준 다음에 이 부동산을 언제 팔 것이냐가 문제예요. 지금은 이월과세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래요?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죠. 5년 했다가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어. 이월과세라는 뜻이 뭐예요? 지금 팔았을 때의 취득가를 지금 증여받은 금액으로 취득가를 잡으면 양도세가 얼마 안 나오죠. 근데 10년 안에 팔면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로 가버려. 절세 효과 하나도 없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면 빨리 팔 수. 10년 안에 팔 거는 이월과세 적용 대상 팔면 안 돼. 이월과세 적용 대상자가 배우자. 여기는 이월과세 적용 대상자예요. 자녀도 적용 대상자예요. 직계 좀비속이니까 손자녀도 배우자, 자녀 배우자만 아니에요. 손자녀도 줘도 이월과세 대상이니까. 사위 며느리를 통해서 증여했다가 매각을 할 때 절세 플랜이 나옵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기하게 며느리하고 사위를 안 주려거든만. 근데 왜 안 주세요? 허는 짓거리가 미워? 허는 짓거리가 미우면 주기도 싫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쁜 놈도 있잖아요, 그 중에. 그러니까 두 사위가 있는데 하나 주고 하나 안 주면 이건 쌈나요? 안 주려면 다 안 주고 주려면 다 줘야 돼. 제가 하는 방법은 사위한테 주긴 주되, 며느리한테 주긴 주되, 통장을 만들어서 그따 입금시키고 그 통장을 달라고 해야 돼. 그랬더니 어떤 양반들은 아이고 요즘 애들이 통장 만들어 주는 순간에 아버지한테 주고
분실신고 내고 다시 만들어 본다네 또. 아 참나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못 주제. 그래서 지금 바로 팔 거라면은 이율과세를 생각해서 줘야 된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절세 플랜이 여기서 다 나오는 상속세 절세 플랜, 양도세 절세 플랜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부동산을 막 팔려고 할 때 자녀들한테 사전 증여하는 거는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사전 증여한 거는 절세 효과가 안 나온다. 누구한테 해라? 사위나 며느리한테 해서 팔아야 절세 효과가 나옵니다. 요거는 세무사님들한테 전문적인 세무사님들한테 상담 받아서 매각 직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상담을 하셔야 돼요. 상담을 하셔서 여기서 절세 플랜이 나오니까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아들, 딸이 제일 절세 측면에서는 써먹을 데가 없어. 그렇잖아요. 아까 배우자는 증여할 때 6억까지라도 줄 수가 있으니까 증여세 확 내려가죠. 그렇죠? 근데 아들, 딸은 상속 합산 기간도 10년이지. 2월 가세도 되지. 공제도 기껏 해봐야 5천만 원밖에 안 가지. 장가나 가야 1억 더 줄 수가 있는데 장가도 안 가. 시집장가도 안 가. 시집장가 갔으면 얘라도 낳아야 되는데 3년 전에 갔는데 2년 지나면 또 안 돼. 요즘 얘를 낳아야 되는데 얘를 또 안 낳아. 그러니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아들, 딸이 가장 불리하다.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위, 며느리. 웬만하면 이뻐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예요? 배우자. 그 다음에 손자녀. 아들, 딸은 웬만하면 주지 말아라. 절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절세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 효과는 제일 없다. 그나마 자녀들의 배우자가 가장 효과가 크다. 결론만 이해하세요. 결론만. 요거 이제 이율과세 관련된 요거의 표가 적용하는데 여기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녀의 배우자, 사위나 며느리한테 준 다음에 5년 또는 10년 안에 팔면은 세금을 비교하게 돼 있어요. 비교. 장인이 사위한테 줬는데 장인이 판 양도소득세하고 사위가 판 양도세하고 증여세 합해서 양도세가 더 크면 사위한테 줬다는 것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줬다고 보고 이 증여는 없는 걸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세청이 이렇게 세금을 매겼어. 근데 문제는 사위가 팔아서 사위가 돈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이렇게 장인한테 매기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줬으면 사위가 돈을 지가 쓴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써.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돈이 건너갔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사위한테 돈이 귀속되면 요거는 정상거래로 인정이 된다. 정상거래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위한테 돈을 주고 그 돈을 다시 장인한테 넘어가 버리면 안 되죠. 리턴에 가면 안 돼요. 사위가 돈을 줬어. 며느리한테 돈을 줬어. 그러면 그 돈은 절대 시아버지한테 장인한테 빼겨주지 말고 본인들이 그 돈을 써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안 걸려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여기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여기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돈만 리턴에 가지 않으면 정상거래로 인정을 해준다. 정리되셨죠? 네. 무엇을 줄 것인가? 지금 갖고 있는 거 현금, 예금, 주식은요. 절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좋은 것이 지금 빼서 지금 바로 줄 수가 있고 나눠줘도 문제가 없어. 10명한테 인원을 최대한 많이 주면 돼요. 많이 주고 자주 주라는 거예요. 많이 주고 자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후배들 유튜브들이 찍어놓은 거 보면은 태어날 때 2천만 원, 10살 때 또 2천만 원, 21살 때 5천만 원, 31살 때 5천만 원, 그러면 1억 4천을 공짜로 준다고 그러는데 조금 배짱이씨 주세요. 태어날 때 5억. 너무 돈이 많은가? 내 재산의 10분의 1을 주세요. 어떻게 30억 있으면 3억을 주라는 거예요. 100억 있으면 10억을 주라는 겁니다. 왜? 내 재산을 지금 없애야 됩니다. 아버지 갖고 있는 재산이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자녀들한테 미리서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들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은 이렇게 줄어들죠.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 재산이 늘어나고 아버지 재산을 줄여서 아버지의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씩 주고 50% 낼 세금을 20%나 30% 내고 절반 정도 내고 주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한 푼도 안 내고 하는 방법보다는 10% 20% 내고 재산이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물론 30대 40대인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60대부터 하실 때는 내 재산의 10분의 1씩 내려버릴 생각을 하시면 지금 세금을 20% 정도 30% 세금 내더라도 실효세율은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0%에 딱 반이에요. 반 정도 내면서 내려버리는 것은 기꺼이 내려보내시라. 기꺼이. 그래서 줄 때 그냥 그렇게 2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본인 재산의 10분의 1씩 가는 것이 가장 효과 있는 절세 방법 같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고려를 하시고요. 주식은 여기에 무슨 산장 주식 말고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이거는 컨설팅을 따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주가 관리를 안 해놔가지고 주식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무사님들이 주식 가치를 다운시켜 놓고 증여를 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컨설팅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 중에요. 지금 이미 가격대가 올라가 버린 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지금 주는 방법 중에서 가족법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가족법인이 내년부터는 어렵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을 법인에다가 넘기면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현물 출자를 해가지고 넘겨갈 때는 여기 개인이 이 법인의 주주로 되거든요. 100% 주주. 아버지가 이거 갖고 있으면 아버지가 100% 주주인 회사라서 내가 나한테 파는 꼴이 돼가지고 이 양도소득세를 2월 시켜줘. 2월. 언제 내라는 얘기예요? 이 부동산을 팔 때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부담이 없으니까 법인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요거 2월 과세를 안 해줄 것 같아요. 매일 세법이 바뀐다니까. 근데 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 생각을 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부동산이 있어야지 산업, 제조, 유통 설비가 들어와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지 부동산이 없이 뭐가 됩니까? 근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투기꾼입니까? 건전한 경제 주체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 사고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요게 현재 내년에는 안 돼버리면 올해 연말 안에 가족법인 전환을 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뒤에서 또 나올 얘기지만 어쨌든 현재 가족법인에 관련된 부분들이 타이트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 부동산을 보니까 토지가 200억이요. 근데 건물은 30억이요. 이거를 법인전환하려고 했더니 법인전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월세 임대료만 1억 나와 1억. 뭐 이 정도에서 1억 나오면 굉장히 좋은 부동산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임대료는 많이 나오는데 땅값은 비싸. 이걸 법인전환 다 시키려고 했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면 건물만 법인전환 시켜. 건물만. 이것만 법인전환 시켜서 자녀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임대료를 이 법인에서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가져가고 지료를 3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비율로 봐서는 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료 주는 것이 세법에 규정돼 있어. 얼마 이상 주라고. 그것만 따라가면 돼. 이 부동산 가치에 맞는 지료만 주면 되기 때문에 역으로 여러분을 조금 주고 건물에 대한 가족법인한테 임대료가 많이 넘어가게 만들면 여기서 돈이 쌓이죠. 쌓이면 이때 땅을 사오는 거예요. 땅을 사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이제 넘겨오는 거죠. 예. 일부 증여, 일부 매매로 넘어와가지고 이 지분을 이전해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넘기려면 지금 부담되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 넘길 것이냐는 것은 이것은 이제 컨디션에 따라 다르니까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아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 기준시가 한 5, 60억 차이 같으면 그런 정도 같으면 이번에 한꺼번에 다 넘기는데 100억대, 200억대 넘어가는 것을 한꺼번에 넘기는 것이 감정평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세무사님한테 한번 보시고 특히 국세청에서 지금 꼬마빌딩 여기 감정평가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꼬마빌딩에 해당되는 그 부동산들은 기준시가로 넘어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 세무사님들과 상담을 하시고요. 증여 방법은 순수 증여라는 것은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안 받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요 방법은 어디서 필요하냐면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주려고 그래. 근데 이게 평가액은 20억인데 대출하고 보증금 합해서 15억 있어. 그러면 원래 부담부 증여를 해버리면 15억을 빼버리면 증여가액은 5억밖에 안 돼요. 5억밖에 안 되지만 이 경우에 분산해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얼마 안 나오거든요. 한 사람한테 20억짜리를 다 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지만 증여 자체를 여러 사람한테는 증여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 채무는 부담부 증여로 가버리면 증여세에서 써먹어 버리면 증여세 자체의 효과가 많이 안 커요. 이건 어디로 써먹어? 예, 이거는 아버지가 그냥 채무를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상속받을 때 공제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부동산을 줄 때는 부담부 증여로 주는 방법보다는 순수 증여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는 세무사님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만 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채무를 남겨놓고 주는 것이 나은지 채무까지 한꺼번에 주는 것이 나은지 지금 당장 증여세를 줄이는 데만 목적으로 하면은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상속세를 생각하면 아버지 재산이 100억 있어. 외에도. 그러면 세금 50%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15 가봐야 세금을 2억밖에 안 줄여줘.
근데 여기서는 50%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10억 있으면, 15억 채무가 있으면 7억 5천이 줄어들죠. 그렇죠? 상속세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담부 증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녀가 연봉이 한 3천, 5천밖에 안 돼. 채무를 10억을 같이 넘겨놓으면 평생 빚 갖다 끝나버려요. 자녀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주기는 줬는데 나보고 삥 이자 내라고 그러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경제적 능력도 감안하셔서 부담부 증여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대신 그러니까 이제 한 5년쯤 지나니까 아버지가 돈을 쓸 거면 갚아줬어. 아들 거. 국세청은 또 사고 관리하고 있어요. 돈이 변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돈 나서 어떻게 갚았는지를 소명하라고 다시 연락이 와요. 국세청이 끈질겨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데이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세청이에요. 여러분들 2000년도에 세금계에서 주고받은 것들이 국세청 자료 다 나와요. 지금도. 2000년도에 여러분 부동산 거래 사온 것들 그 계약서가 전부 다 국세청이 지금 또 보관되고 있다니까. 그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국세청은 알고 있다. 우리는 3개월 전에 한 것도 모르죠. 그죠? 우리 30년 전에 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부담부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예요. 사후관리. 요거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추적하고 있으니까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하셔야 된다. 뭔지는 다 아시죠? 수중자 인원을 한 명으로 줄 것이냐, 두 명으로 줄 것이냐, 세 명으로 줄 것이냐는 각자 집안 사정마다 다르니까 협의를 해서 주고 부동산 소유 현황에 따라 다르고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건물 하나 장남한테만 주면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천상 가족법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의 시그니처니까 공동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집안 보니까 오셔서 따님이 상담을 다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아드님은 뭔가 전문직 같은데 부동산 쪽에 관심이 없대요. 결혼했고 따님은 결혼을 안 했는데 따님이 관리를 다 하고 다니시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요. 아버지와 같이 오셔서 내가 이제 물었죠.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데 며느님도 주실랍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세금에 도움이 되면 주기는 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을 말씀 안 하셔. 그 뜻은 뭐예요? 말은 딸 앞에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속 마음은 지금 어떻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따님한테 물었어. 아버지의 속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 같아요? 그랬더니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며느리하고 사이는 주기 싫을 거예요. 내 새끼들 힘이 약화된다고. 근데 며느리하고 사이한테 진짜 주면 힘이 약화돼요? 아, 줘보셨구나. 아, 그렇구나. 주지 마세요. 약화된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집안에 따라 다르죠. 그죠? 달라요. 근데 그걸 주면서 효도계약서처럼 조건을 붙여주시면 돼요. 내 말을 잘못하거나 안 듣거나 둘이 끝까지 안 살거나 그러면 내가 중요한 거를 철회하겠다. 그 조건부로 주시면 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조건을 붙여서 주시면 돼요. 효도계약서라고 그러죠. 줬다가 부모 자식 간에 소송하는 사람들 많아요.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이거 주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안 와버리네. 분명히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로 했는데 받고 난 다음에 안 와버려요. 진짜 소송에서 찾아온 사람 많아요. 효도계약서 쓰시는데. 가족법인 요거는 오늘 여기서 내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유튜브에다 자세히 잘 찍어놨죠. 세분 다솔 TV에 가족법인을 치면 영상이 아마 4개가 뜰 거예요. 가족법인이 왜 좋은지 장단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한번 쭉 들어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저희들한테 남겨놓으시면 저희들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주어진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한 하나의 어떤 자세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하고는 또 다릅니다. 상속증에서는 감정 있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더 화목해지고 형제간에 더 우애가 커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말 잘못 꺼내면은 갈등의 불씨가 돼버립니다. 말씀을 잘 꺼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물론 의견을 지금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아까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지 마시고 넌지시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면 요즘 애들은 제일 못 참는 것이 불공정이에요. 옛날에는 장남 위주, 큰 장녀 위주, 큰딸. 그리고 내가 이쁘면 이쁜 사람 더 주려고 더 줘도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법정 지분이 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위반되거나 또는 넷째 이놈이 또 싸가지가 없고 안 찾아보니까 하나도 안 준다고 그러고 싹 큰 놈만 주면 어떻게 돼요? 유류분 청구소송 또 들어오죠. 유류분에 관련된 청구소송 건수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험상으로 소송은 세 가지 소송이 제일 골치 아픈 소송이에요. 첫 번째 무슨 소송? 유류분 소송. 이게 감정 싸움이 돼. 내가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네 안 갔네부터 시작해서 며느리한테 김치 갖다 줄 때 인상이 어땠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운한 것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 가족 간의 유류분 소송 제일 치열하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부부 간의 이혼 소송. 예, 신랑이 친정 요구한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25년 전에 한 얘기도 다 나와 또. 유류분 소송, 이혼 소송, 그리고 공동 사업자 간의 공금 횡령 배임 소송. 요게 그렇게 소송이 그 뜻은 뭐예요?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싸움이라 이게 감정을 다 뒤집어 놔버려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송 없이 재산이 승계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 재산이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고생하셨으면 제발 좀 본인들이 쓰세요. 여러분들 중에 보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돌아가셨는데 적금이 6억짜리 나왔어요. 적금이 어떻게 6억이 나면 4남매가 있는데 전부 잘 됐어요. 300만 원씩 다 보내드린 거예요. 300만 원씩 다 생활비로 보내드렸는데 얼마 썼겠어요? 1200 들어오면? 300~400밖에 안 썼잖아요. 800은 어떻게 됐어? 다 적금 들어놨잖아요. 적금 들어서 그걸 6억을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면 적금들은 6억에 대한 세금이 또 나오잖아요. 써버리셔야지. 왜 안 썼어, 그거를. 차라리 자식들 나눠주든지. 제발 좀 쓰시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근데 돈 있으신 분들 특징 있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근검 전략하셔요. 근검 전략하셔. 돈이 몇백억 있으신데도 화장지 가지고 입 닦았는데 그걸 한 번 닦았다고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가셔. 나 미치겠다니까. 그런 양반들이 몇백억 갖고 계신다니까. 우리 거래처 고객 중에 한 분이 빌딩을 6개 갖고 계시는데 처음에 에쿠스가 나온 거 있죠. 에쿠스가 처음 나오니까 그걸 풀 세트로 아버지한테 차를 뽑아줬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차를 탔냐면 각진 그랜저. 잘 아시네. 예, 그 조폭들 타고 다니는 거 각진 그랜저 있잖아요. 그걸 타고 계시니까 에쿠스 제일 먼저 뽑아서 아버지 타시라고 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나 아버지가 부자니까 네가 타라 이놈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돈 없다. 지금 20년밖에 안 탔는데 충분히 더 탄다. 각진 그랜저를 20년 타고 더 타시고 그 차 뺀 거는 아들 보고 타라고 줘버려요. 안 타셔. 아니 그렇게 돈 있으신데도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돈 가지신 분들 생태를 보면은 돈을 버실 게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말씀 한마디도 한 번 보면은 함부로 말씀 잘 안 하시더라고. 항상 존중하고 항상 배려하시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눈이 달린 것 같아. 인격을 갖추신 분들한테 이렇게 가셔. 우리가 옆에서 보는 한두 사람들 졸부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지신 분들은 인격이 다 소양을 갖추시고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금상첨화로 세금 문제까지 잘 해결해서 가족 간의 화목을 지키시는 것이 당신의 마지막 과제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유산이 자녀들한테 이게 선물이 돼야지 이게 재앙 불씨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그냥 제가 이 말을 남기고 싶어서 이 1시간의 강의를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긴 유산이 자녀들한테는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